살짝 배 뭉친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힘들긴 예전에 내 배고도 밭일 다 했어. 애 낳기 전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지. 임신 9개월. 홀로 김장 150포기. 그러다 쓰러진 며느리.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마당을 휘젓고 지나가는 아침, 미나는 배를 감싸주며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압도적이었죠. 마당 가득, 아니 마당을 넘어 담장 아래까지 빼곡하게 쌓인 배추 150포기. 녹색과 흰색이 뒤섞인 거대한 산더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삭 9개월. 배는 이미 터질 듯 불러있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몸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뒤척이다 새벽 4시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시어머니 말수는 아침 6시에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일어났어? 오늘 날씨 좋으니까 김장 시작해야겠다. 배추 벌써 다 왔어. 미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설마 혼자 다 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말수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경로당 모임 있어서 못 도와줘. 내가 좀 해놔. 애 낳기 전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지. 예전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미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50포기를 혼자? 만삭의 몸으로? 하지만 반박할 틈도 없이 말수는 외출 준비를 하며 현관을 나섰고 미나는 그저 멍하니 마당의 배추 더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8시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닿는 배추는 생각보다 무겁고 차가웠으며 소금물이 담긴 대야를 옮기려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덜하고 되뇌며 첫 번째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무거운 대야를 옮기는 일은 평소에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무게만으로도 허리가 휘청거리는 상태였죠. 한 포기, 2포기, 10포기, 20포기를 넘기자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장시간 손을 담그니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르며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도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말순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너는 맨날 약한 척만 해.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려고만 하더라. 오전 11시쯤 미나는 30번째 배추를 들다가 그만 배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배추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 이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석권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갔으며 둘째 며느리 정민은 자기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벽에 기대어 잠시 쉬었습니다. 손은 이미 퉁퉁 부어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고 허리는 뻐근함을 넘어 저릿저릿한 통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었다는 것을,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정민이라면 절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대기업 출신의 돈도 잘 버는 정민은 말순의 자랑이었고 집에만 오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나는 결혼 전 다니던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말순의 눈에는 일해야 하는 며느리로만 보였던 거죠. 오후 2시 60번째 배추를 옮기던 미나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배는 계속 뭉쳤다 풀렸다를 반복했고 허리는 이제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직도 수북이 쌓여 있는 배추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반도 채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고 말수는 그런 모습을 절대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 3시 미나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배추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미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정민이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은 정민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귀걸이가 그녀의 여유로운 삶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배추 더미 사이에 주저앉아 있는 미나를 힐끗 보더니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 순간 경로당에서 돌아온 말순이 현관문을 열며 나왔고 그녀의 얼굴은 단 1초 만에 환하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미나에게 던졌던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어휴, 우리 정민 왔네. 회사 일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와주고. 어서 들어와. 밖에 서 있지 말고. 말수는 재빨리 정민의 핸드백을 받아들고 신발장에서 실내화까지 꺼내주었습니다. 정민이 거실로 들어서자 말수는 곧장 주방으로 향해 따뜻한 유자차를 타고 냉장고에서 고급 과일과 수입 과자를 꺼내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정민아, 점심은 먹었어? 피곤하지? 어서 앉아서 쉬어. 내가 차 타왔으니까 마시면서 좀 쉬어. 정민은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순이 내온 유자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말순은 정민 옆에 앉아 부채질까지 해주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드린 건강식품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아이고, 그거 너무 좋더라. 우리 정민이 효부야, 효부. 그 비싼 걸 또 사다 주고.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맛이 나지. 말순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지는 듯 달콤했고 정민을 바라보는 눈빛은 애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미나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말순이 미나에게 차 한 잔 따뜻하게 타준 적이 있었던가? 과일 한 접시라도 정성스레 깎아준 적이 있었던가? 마당에서는 여전히 미나가 배추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부은 손으로 무거운 배추를 들고 배를 움켜쥐며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죠. 거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훤히 보였지만 말수는 한 번도 밖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민 역시 창밖을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왜 자신을 이토록 아끼는지.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연봉이 높았고 매달 말순에게 용돈으로 5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드리고 말순의 생일에는 고급 한정식으로 모셨습니다. 반면 미나는 결혼 전 다니던 작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순에게 드릴 게 없었고 그저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며느리였죠.
말순의 계산기에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정민은 투자 가치가 있는 며느리, 미나는 일만 시키면 되는 며느리. 오후 4시쯤 말순은 정민과 함께 거실에서 케이블 드라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당에서는 미나가 70번째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고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배가 다시 단단하게 조이는 걸 느끼며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말순과 정민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열리고 말순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나와 눈이 마주치자 말순의 표정은 싹 굳어졌습니다. 미나야, 그렇게 쉬면 언제 다 해?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하는 거 알지? 만삭이면 뭐 어때? 예전엔 애 베고 일하는 게 당연했어. 나도 너 임신했을 때 반일 다 했다고. 미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말순은 창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 정민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편애를 즐기고 있었고 미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나가 고생하는 모습이 자신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85번째 배추를 들다가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는 단단하게 뭉쳐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손은 퉁퉁 부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야가 흔들렸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현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미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짝 배 뭉친 걸 가지고 난리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약해? 정민이 봐, 저렇게 약한 걸. 미나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차별받는 노동력일 뿐이라는 것을. 해가 서쪽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11월의 해는 빨리 기울었고 마당에는 어스름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미나는 아직도 배추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100번째 포기를 넘긴 지 한참 되었지만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손이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었고 소금물에 장시간 담가진 탓에 피부는 하얗게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손톱 주변은 갈라지고 벗겨져 따가웠으며 손바닥은 배추를 들 때마다 저릿저릿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구부린 자세를 몇 시간이나 유지하다 보니 등뼈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골반 쪽으로는 날카로운 통증이 뻗쳐 내려왔습니다. 만삭의 배는 앞으로 무겁게 쏠려 중심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배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규칙적으로 단단하게 뭉쳤다가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5분에 한 번씩이었는데 이제는 3분에 한 번씩 조여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배가 바위처럼 딱딱해졌고 그때마다 미나는 멈춰서서 벽을 짚고 버텨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나. 곧.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10번째 배추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미나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옷을 적셨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관통해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또다시 조여오며 호흡을 막았고 허리 아래로는 묵직한 압박감이 내려눌렀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말순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정민이 사온 고급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미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또 쉬고 있네. 살짝 배 뭉친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요즘 애들은 참 약해. 나 때는 애 베고도 밭에 나가서 일했다니까. 미나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배는 계속 조이고 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작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다시 할게요. 금방 하면서 벌써 몇 시간째야. 해다 지겠네. 정민이 봐. 일 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말순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는 정민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TV 소리, 따뜻한 차 마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미나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정민은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쳐서 밖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여전히 깨끗했고 손은 따뜻한 차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휘청거렸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지만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감각이 거의 없는 손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고 무릎을 굽혀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배가 다시 한번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미나는 배추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진 배추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렸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바닥에 짚고 네 발로 버티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개처럼 짐승처럼. 그 모습이 초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으며 손은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며 떨어지는 눈물. 미나는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과 함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배추와 소금물, 대야와 얼어붙은 물기.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미나는 작게 웅크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부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당 한 구석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 열쇠 돌리는 소리. 퇴근 시간. 석권이 돌아온 것입니다. 미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권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아내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퇴근길의 피곤한 표정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고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미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손, 굳어진 배,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그 모든 것이 석권의 눈에 들어왔고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석권은 서류 가방도 줍지 않고 미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의 어깨를 잡았을 때 그의 손에 전해진 건 차갑게 식어버린 체온이었습니다. 미나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야, 내가 왔어. 손 좀 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석권이 미나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바닥은 소금물에 불어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톱 주변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 있었으며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여기저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150포기가 넘는 배추 더미, 크고 작은 대야들, 소금물이 담긴 통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만삭의 아내. 석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컸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이렇게 소란이야? 퇴근했으면 조용히 들어오지. 조용히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만삭인 사람한테 이 많은 김장을 혼자 시킨 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석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순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소 효자로 소문난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부은 손, 굳어진 배, 눈물 자국.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순은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석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야.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나도 며느리 시절에 다 했던 일이야. 별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사람이 쓰러지기 직전인데. 손 좀 보세요.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석권이 미나의 손을 들어 보이자 말순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짝 부은 것뿐이잖아. 좀 쉬면 괜찮아져. 요즘 애들은 다들 약해서 문제야. 예전엔 애 베고 밭일하고 김장하고 다 했다니까. 예전이 언젠데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만삭인 사람한테 150포기를 혼자 시키는 게 말이 돼요? 거실 안에서는 정민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왔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관망할 뿐이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중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석권의 항의를 듣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오바요? 당연하다고요? 어머니, 지금 제 아내가 임신 9개월이에요. 조금만 무리해도 조산할 수 있는 시기라고요. 석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순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며 마당에는 긴장감이 팽배해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미나는 배를 감싸쥐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지만 점점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더 커졌고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단단하게 조여왔고
허리 아래로는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효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마누라 편만 들고 그래.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효도야? 효도요? 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접하세요. 일 시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 마누라가 그렇게 소중하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말순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권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미나한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손 치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미나는 조용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석권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미나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석권이 달려가려는 순간 미나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권이 아내를 받아 안았을 때 미나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 여보. 말순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민도 현관 밖으로 나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석권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석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를 안고 있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날의 쓰러짐은 단순히 김장 노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작이었고 미나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배에는 태아 심박동을 체크하는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기계음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산모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였으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석권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지만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좋은 남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말순의 본 모습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입원 치료 끝에 미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석권은 작은 원룸을 급히 구해 아내를 모셨고 당분간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순과의 동거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편히 쉬어. 내가 퇴근하고 매일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2달 후 미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는 3.2kg의 작지만 튼튼한 아이였습니다. 출산 과정은 순탄했고 미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김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는 매달 나가야 했고 아이 양육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석권의 월급만으로는 두 집을 꾸리기 빠듯했고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출산 전 다니던 작은 출판사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고 경력 단절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생후 2달 된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방법을 찾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몇 가지 남은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담가준 배추김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한 점을 집어 먹는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김치,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 결혼 전 친구들 사이에서 미나의 김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미나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어. 시판 김치랑은 차원이 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명절 때마다 친구들이 김치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집김치 판매, 온라인 김치 쇼핑몰, 소상공인 창업. 밤새 수십 개의 글을 읽으며 그녀는 조금씩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온 석권에게 미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김치 장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김치 장사? 어떻게? 미나는 밤새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하는 것. 초기 비용은 크지 않고 원룸 주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내가 도울게. 쇼핑몰 만드는 거, 사진 찍는 거, 포장하는 거 다 같이 하자. 그렇게 미나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석권은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법을 독학했고 주말에는 미나가 담근 김치를 예쁘게 담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장 용기를 고르고 라벨 디자인을 의뢰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미나는 배추를 고르는 법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김장 사건 때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제품은 배추김치 500지 소포장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미나만의 비법을 더했습니다. 새우젓과 멸치액젓의 비율을 조정하고 찹쌀풀의 농도를 달리하며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맛을 찾아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미나네 집김치로 정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정직하며 집에서 정성껏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상품 설명란에는 긴 스토리 대신 간단하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골라 직접 손으로 버무린 김치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담그듯 만듭니다. 오픈 첫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몰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문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3건. 그마저도 석권과 친정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 천천히 해. 이제 시작이잖아. 너답게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마. 석권의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SNS에 홍보글을 올려도 반응은 미미했고
맘카페에 광고를 해도 클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진우를 재우고 나면 김치를 담갔고 사진을 찍어 올렸으며 상품 설명을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쓰러졌던 마당에서 말순에게 짓밟혔던 자존감에서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작은 한 걸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미나 자신으로 서기 위한 시작. 그 길은 험난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쇼핑몰 오픈 2주째, 미나는 처음으로 주문 알림을 받았습니다. 새벽 수유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그녀는 눈을 비볐습니다. 배추김치 500g 1개 주문. 낯선 이름, 낯선 주소. 진짜 손님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주문이 들어왔어. 석권은 잠결에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새벽 5시 원룸 안에서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진우가 깰까봐 목소리는 낮췄지만 기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날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김치를 정성껏 담았고 포장 하나하나에 감사 카드를 직접 손글씨로 썼습니다. 며칠 후 그 고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시판 김치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미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캡처해서 저장하고 석권에게 보여주며 밤새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여전히 띄엄띄엄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2~3건 정도. 수익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었고 쇼핑몰 수수료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SNS에 김치 담그는 과정을 올렸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 동기 혜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내가 김치 장사 시작했다며? SNS에서 봤어. 나 하나 시켜도 돼? 당연하지. 고마워 혜순아. 아니야,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맘카페에 소문 좀 내줄게. 우리 단지 엄마들이 다들 집김치 찾거든. 혜순은 약속대로 김치를 주문했고 받아본 다음 날 바로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진짜 집김치의 맛.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보기 힘든데 완전 추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치 사진, 포장 사진, 심지어 미나가 손글씨로 쓴 감사 카드까지 찍어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공유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건, 2건, 5건, 10건. 미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23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원룸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진우를 업고 김치를 담갔고 아이가 잠든 사이 포장을 했으며 새벽까지 택배 송장을 출력했습니다. 석권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포장을 도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상자를 접고 김치통을 담고 송장을 붙였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밤 11시까지 작업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힘들지만 행복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김치를 찾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미나의 눈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살아있다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살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사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 매출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고도 남는 금액이었고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 후기도 하나둘 쌓여갔고 재구매율도 높아졌습니다.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아이들이 잘 먹어요. 이거 먹고 다른 김치 못 먹겠어요. 라는 후기들이 미나에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미나의 성공을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식은 어떻게든 퍼지기 마련이었고 결국 말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며느리가 사업한다며 대단한 애라고 말했을 때 말순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김장도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장사를 한다고? 웃음내.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 앱을 열어 검색창에 미나네 집김치를 입력했습니다. 쇼핑몰이 나타났고 리뷰란에는 호평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일 못한다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만삭의 김장을 못 견뎌 쓰러졌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석권은 요즘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고 미나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미나가 김치 장사 시작했다는 거 알아? 네, 어머니. 들었어요. 잘난 척하네. 김장 한번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장사까지 한다고. 참 뻔뻔해. 말순은 며칠 동안 미나의 쇼핑몰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였고 후기도 늘어났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동네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유명하다는 미나네 집김치 조심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시어머니 고소하고 가족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파는 김치 먹어도 되나 싶네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미나는 말순을 고소한 적이 없었고 단지 따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 시작된 글은 다른 커뮤니티로 공유되었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역시 뭔가 이상했어라며 편승했습니다. 미나는 그날 밤 쇼핑몰 리뷰란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문제 있는 사람한테 김치 주문했네요. 환불 가능한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비슷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작은 시작에서 피어난 희망이 예상치 못한 악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올린 글은 밤사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퍼뜨린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고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미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확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 며느리라니 충격,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김치 장사? 그런 사람한테서 산 거 먹기 찢어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익명의 글을 진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미나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그만 손이 떨렸습니다. 쇼핑몰 문의란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져 있었고 어제까지 맛있어요. 재주문할게요라던 고객들은 하나둘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주문 취소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글 보고 좀 그래서요. 환불 부탁드려요. 가족 문제 있는 분한테서 산 건 좀.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울었지만 미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권이 급히 조퇴를 하고 집에 왔을 때 미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주문 취소 알림이 20건 넘게 떠 있었고 쇼핑몰 방문자 수는 급증했지만 주문은 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악성 댓글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봤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소용없어. 이미 다 퍼졌어. 사람들은 진실 같은 건 관심 없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야. 미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장 사건 때 무너졌던 자존감이 간신히 회복되던 참이었는데 다시 한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문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기존 고객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한 달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열심히 읽어온 평판이 악의적인 거짓말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언가를 삼키려 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악성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진우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석권이 퇴근 후 모든 육아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나의 얼굴에서는 완전히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석권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미나는 그저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석권은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제 아내는 시어머니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에 속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었지만 댓글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본인이라고 진실 말할까요? 연기 그만하세요. 불쌍한 척 오지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났고 석권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고 미나가 힘들어한다는 소식도 동네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의 결말이지. 2주가 지났을 때 미나의 쇼핑몰 매출은 완전히 0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고 방문자 수마저 급감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던 문의가 이제는 하루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SNS 팔로워도 절반 이상 줄었고 남은 사람들마저 부정적인 댓글만 남겼습니다. 미나는 원룸 창가에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저물었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날 저녁 진우를 재우던 미나는 갑자기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보, 여보. 석권이 부엌에서 달려왔을 때 미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석권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미나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석권에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공황 증상입니다. 출산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정신적 충격이 겹쳤네요. 이대로 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로 병원에 실려왔고 이번에도 원인은 말순이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머니의 악의가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미나를 지켜보던 석권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 변호사 박영호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어떻게? 제가 평소 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명백한 명예훼손 사례더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영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석권은 김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오픈, 그리고 말순의 악성 글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영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고요.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제 어머니라면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내분을 위해서라도요. 석권은 병상에 누워있는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이 모든 고통이 어머니의 악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석권을 발견하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여보, 우리 이제 싸우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자. 미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였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호 변호사는 일주일 만에 IP 추적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악성 글을 작성한 IP 주소는 말순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고 작성 시간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모두 대응 가능하고요. 다만 상대가 시어머니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석권은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 어머니라 해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영호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미나의 쇼핑몰에 해명문을 게시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네 집김치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퍼진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작성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또 변명이네. 이제 와서 무슨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영호가 법적 증거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고 IP 추적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사건에 주목했고 시어머니의 악의적 허위 글로 며느리 쇼핑몰 초토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김장 사건부터 쇼핑몰 시작, 그리고 악성 글로 인한 피해까지 전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미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말순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인생을 망치네. 이건 명백한 가족 괴롭힘이다.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의 쇼핑몰 리뷰란에는 응원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김치 주문할게요. 응원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힘내세요. 김치 맛있게 먹을게요.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몇 건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 일주일 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문했고 리뷰에는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말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경로당에서도 눈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고 석권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수는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했고 미나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미나가 원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진행되었습니다. 미나는 사과문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선다는 것이,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했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쇼핑몰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출은 이전의 2배로 늘었고 고정 고객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고객은 매달 정기 배송을 신청했고 어떤 고객은 명절마다 선물용으로 대량 주문했습니다. 미나는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배추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양념 비율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포장 상태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기에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김치도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김치를 이렇게 잘 먹는 건 처음 봤어요. 다음 달에도 꼭 보내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미나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것이, 자신이 만든 것을 좋아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원룸은 작업 공간으로 부족해졌습니다. 미나와 석권은 작은 상가를 얻어 주방을 확장했고 냉장 시설도 갖췄습니다. 배추김치 외에도 깍두기, 총각김치, 백김치 등 종류를 늘렸고 계절마다 특별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석권은 회사를 그만두고 미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맡았고 배송 업무도 체계화했습니다. 부부는 진정한 동업자가 되었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나는 새로 구한 작업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우는 어느새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석권은 작업대에서 김치를 포장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장 사건 때 소금물에 부어 올랐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노동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기에 같은 손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라는 걸.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내가 찾던 건 인정이 아니라 존중이었어. 그리고 그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서 시작되는 거였어. 미나의 집김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작은 원룸 주방에서 시작한 꿈은 이제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이 되었고 직원도 2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직접 김치를 담갔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말순간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석권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고 미나도 굳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미나는 작업실 가득 쌓인 배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 악몽 같은 계절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배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재료였습니다. 소금물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미나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미나 그 자체로 그녀는 이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낀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